6월 3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어저께는 좀 바빴는데요. 어저께 남양주 진접에 들려서 좀 도시 좀 확인하고 또 인천에 들려갖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송도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대전에 들려서 또 친구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되게 좀 피곤해 하고요. 그래서 장기간 운전하면 몸이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또 때마침 대전 내려가는데 앞에서 사중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안전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달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빨리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웬걸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은 제 앞에 끼어드는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기차 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하기로 했던 외국인 근로자 중 94%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기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서비스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 약 3.7% 감소한 103.8%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 지수 역시 94를 기록해 전년 대비 약 4.2% 감소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 이 근무제가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틀을 정해서 갖다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흐르듯이. 물이 흐를 때 각이 지면 각진대로 흐르고 직선이면 직선대로 흐르게 그렇게 정책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현금 살포, 그러니까 표퓰리즘이 난무하는 가운데 농민이면 소득, 자산 기준도 따지지 않고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주자는 내용의 농민 기본 소득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익직불금이나 각종 지자체 농민수당과 역할이 중복되는데도 무리하게 현금 살포에 나서다간 정당성도 효과도 없이 국가 재정만 조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해 농가소득은 최대액인 4,50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뭐 돈 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국세청이 15일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등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 가구 2천만 원,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고요.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현금 살포하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고 작게 그 큰 돈을 갖고 뭔가 크게 실효성 있는 뭐 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래요. 저는 현금 살포하는 거는 진짜 하늘에 그냥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돈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최장 내년 말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대선까지 터지지 말아라. 많이 노골적으로 행위한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소득이나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2019년 월 평균 소득보다 적은 사람이고요. 대상 대출은 전 금융권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이에 금융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유는 7월 달부터 DSR이 시행되는 원금 상환 유예 조치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강화된 개인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다음 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죠.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를 했어요.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원금 상환 들어가야 돼요. 이게 걸리면. 서민 금융상품 등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근 원더급에 입단 선박 수주로 올해 하반기 작업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선업 인력난은 조선업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노동 강도 대비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에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력 수급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이어 PC 제품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제 가전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까지는 수급이 힘들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예산 중 60% 이상 올해 상반기에 당겨 쓰는 재정조기 집행을 밀어붙이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있는데 상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그걸 다 상반기에 몰아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채우느라 예산 몰아쓰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냥 자기 돈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둑은 깜빵 가고 큰 도둑은 나라를 먹는다고 하죠. 더 큰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가까스로 조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정작 연말에는 예산 절감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공무원이 10만 명이나 급증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죠. 지방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요. 이같이 110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 규모는 정부 예산 558조 원과 시도 예산 263조 원, 합한 총 821조 원의 예산 중 13%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수 증가는 공무원 연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금 충당 부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내 소비자 금융 사업을 접기로 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시티은행이 7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이는 매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직원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희망퇴직을 대거 실시한다면 시티은행이 추진하는 매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현재 40에서 50개 되는 예적금 상품을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예금 상품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요, 은행 예금 적금 상품은 80%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한은행 측은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우대조건 통합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 위주로 단순화하고 고객들의 예금 적금 가입의 유입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까지 끌어내리면서 예적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바젤 3가 적용이 되면 은행의 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달, 7월달 이후부터 특판 예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특판 예금 보시고 그때 예금에 저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 수년간 완성차 노동조합의 반대에 막혀있던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국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담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호평을 받는 가운데 기아는 지난 3월 말 첫 전용 전기차 EV6 사전 예약을 온 오프라인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온라인 차량 판매를 준비한 곳은 한국 GM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국내선 노조 반발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전 세계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온라인 판매로 넘어설 것 같습니다. 또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최근 정리를 예고한 잡코인들의 시가총액이요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래소들이 오늘 9월 단국 신고 등록 기한을 앞다퉈 잡코인을 정리함에 따라 모든 거래소를 합하면 올해만 10조 원 규모의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요? 1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대요. 10조 원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일부 코인은 상장 폐지 직전에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게 미쳤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폐빔 현상은 단타를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고 분석하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날린 그 사람들이 아마 정부에 난리칠 거예요. 원금 보장하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줄 필요는 없죠. 본인이 어쨌든 투자한 거잖아요. 잃을 거 생각하고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딸 거 생각해서 투자를 했으면. 건설 공사 현장에 기본 최저임금과 별개의 임금 하한선이 설정이 됩니다. 작업 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 질서에 정면 배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요. 자기네들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정한 거죠. 일률적으로 편하게.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고요. 민간 건설회사들은 시장 경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만 11.4%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노무비가 인건비가 11.4% 상승하면 또 이 건설 아파트나 이런 건물 비용이 11.4% 올라가겠네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개월간 공회전했던 민간 위탁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본격 착수하자 공사 내 MZ세대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간 위탁 콜센터 근로자 직고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에서도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기존 직원들과 콜센터 근로자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해줘요. 해주는데 정규직 된 사람처럼 똑같이 시험 다시 보면 되죠. 기준이 없고 불평등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노노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창동의 빌라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준공업 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재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서울 준공업 지역인 창동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빌라 매매 현황을 보면요. 2019년 도봉동은 60건에서 2021년 175건이요. 2019년 창동 124건에서 2021년 796건, 2019년 박학동에서 70건에서 2021년 409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성급한 투자 주의가 필요하죠.
재개발은 변수가 많고 매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재건축도 역시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쓰러져가는 그 빌라 같은 거 매매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돈 있으면 경기 외곽에 사죠. 이렇게 녹지도 조성 안 돼 있는 빌라를 사서 그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재건축은요, 얘기 나오면 한 10년 이상 걸려요. 서울에서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어 주택 공급과 안전을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총 24,439개 동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4,124개 동, 전체의 16.8%입니다. 3, 40년 된 아파트는 3,097개 동, 40년 된 곳은 854개 동이래요. 6.25 때 졌나요?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173개 동에 달했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은 최근 5년 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30년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615개로 이제 15개 동 짓게 됐는데, 그러면은 노원구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겠네요. 전기 노후화로.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달해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됐던 레미안 월 베일리, 그러니까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가가 청약 핵심 조건을 잘못 공고해 청약 신청 3일 전에 모집 공고문을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든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청약 실수요자들에게 실거주를 하느냐,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번복한 거예요. 처음에는 실거주 의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실거주 의무 예외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못 놓을 줄 알고 청약을 포기했던 청약 대기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결과죠. 그러니까 난리 났죠, 이거. 월베일리 사례 직후부터 둔촌 준공에 대한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단기 4년 아파트 8년 임대 유형을 폐지했죠. 2021년 5월 27일 매입 임대 모든 유형 폐지하고요. 말소 6개월 후 양도세 중과하고요. 2021년 이제 8월 18일,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입니다. 이에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철근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레미콘까지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 정정긍긍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레미콘 차량 신규 등록을 막고 있는 현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화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철근 사용 증가와 중국의 자국산 철근 수출 통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초부터 상승한 철근 값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부세 완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느꼈겠죠. 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 4개 회사가 강력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죠. 우리나라도 대기업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 뒷돈 받아서 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미국 정부가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알약 형태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달러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달러를 이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뭐 달러 가치가 급등해서 돈 벌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랄까 안전자산 수단인 거죠 뭐. 연준이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할 것을 시사하면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가 주목받는 것이죠. 달러 강세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반대로 휘청이고 있고요. 구리, 금, 은 값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60달러대에 거래되던 가상화폐가 하루 만에 0달러로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되게 이걸 요주였기 봐야 돼요. 언제든지 비트코인은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와 가치를 일부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흔들리며 초유의 가상화폐 뱅크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아이언 파이낸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9월 전에 제가 보기에는 상장 폐지를 부분적으로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시키면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폐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빼야 돼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오는 11월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탭 루트 업그레이드 시행에 합의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인 스마트 계약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계약은요.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상화폐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한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켜봐야 되죠. 한국인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투자 이민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 약 10억 원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 그 다음에 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료가 되면 이제 90만 달러를 내도 영주권을 못 받죠. 2012년 설립된 카바나는 중고차 비대면 판매로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이 104%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중고차 시장이랑 그 다음에 새차 시장이 이렇게 비대면 판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고객이 주문한 중고차를 이제 직접 찾아가기를 원하면 이곳에 와서 토큰을 넣고 자판기에 물건을 사듯 차를 받으면 돼요. 카바나가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신뢰의 디지털화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중고차나 그 다음에 새 차가 판매가 되면 좀 더 싸지죠. 왜냐하면 중간에 거래하시는 분들의 판매상들의 인건비를 없애버리니까요. 미국 노동자 이직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인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직원 이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노동자 이직률은 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년 전 이직률은 1.6%였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근로자의 인식 변화가 꼽히고 있고요. 먼저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와 감염 우려로 사무실 복귀를 꺼려하는 직원들이 늘었고요. 일부는 가정에서 혼자 일하면서 더 높은 급여를 바라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상류층 근무자들만 얘기하고 그러고요. 이제 하위층 근무자들은 직업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쪽 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고급 노동자죠.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미국 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통계를 인용해 미국 기업들의 총부채 규모가 1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1경 2,520조 원입니다. 이는 미국 연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고요. 미국 금리 인상은
연준이 언제를 시작점으로 선택하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23년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인상을 하지 않을까, 조금씩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학생 1만 명당 기준으로 강서 지역이 43.6건, 강남 서초가 47.2건입니다. 한편 성북 강북은요 71.6건, 남부가 68.8건, 평균 50.4건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가, 그리고 교육률이 높은 동네가 학폭이 적네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폭이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2016년에는 23,673건이었던 전국 학폭위 개최 건수가 2019년에 31,130건으로 3년 새 32%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폭위가 열리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니까 좀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변호사 통해 법률 문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 잘 사는 동네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폭이 더 적다. 이것도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법률을 진행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2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이 됩니다. 1, 2차 접종 완료자도 누적 300만 4029명으로 인구 대비 5.9%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제 300명대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접종률은 증가와 함께 5접종 사례는 현재까지 105건이 신고됐습니다. 대부분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교차 접종이라고 하죠.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으면 2차로 뭐 화이자 맞아라.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보는 고객센터 업무를 효성, ITX, 제니엘 등 민간기업이 위탁하고 있는 콜센터 노조 측 상담사들을 건보의 정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반면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사무논의 협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요. 저도 이건 역차별 같은데요. 그러면 정규직 해달라고 하면 정규직이 들어간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이 보고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이에 박지승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건보 사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저 비정규직을 철밥통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이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 자체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정규직을 했는데 비정규직이 들어와가지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적게 받고 정규직이니까 많이 받고 그것도 불공정한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들어갔어도 비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과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되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해달라고 하면 또 거기에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맞는 시험을 보고 정규직 시키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님이 알아서 하겠죠. 서울경찰청장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에서 2020년 1800건으로 2년 새 36.8% 급증했습니다. 올해 또한 4월까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6.59건꼴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족에 의한 학대가 98.3%로 가장 많았고요. 배우자가 46.9%, 손자녀가 50.1%, 친척이 1.3%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노인이 학대됐다고 해서 이 학대시킨 사람이 잘못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쪽 면에서는 얼마나 이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기 친족, 배우자한테 잘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검사 친분이 있으니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갈취한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건 쓰레기죠, 이 변호사들도.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사회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받았을 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사회 같아요. 저는 이게 사기꾼에 대한 철저한 그 법이 좀 제도화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죠. 여기저기에서.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그런 만큼 수술 결과를 두고 환자와 병원 간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2019년, 2020년까지 2년 동안 기간에 접수된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22건입니다. 신청 연령은 20, 30대가 뭐 많겠죠. 53.8%로 절반 이상은 차지했고요. 성별에 따르면 당연히 여성이 더 많겠죠. 82.3%. 근데 피해 구제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요청 시 선납 치료비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자가 5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면 부동산도 아니고 선납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길 때 병원 측 주장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선납금 안 준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타인 공감 능력과 배려심 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수학, 언어 등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학, 언어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우수하죠. 또 남학생이 과제 수행과 개방성, 타인 관계 및 협력, 정서 조절 능력 등 사회 정서 영역 전반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 책임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했고 자기 주장은 이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남자는 강하니까 뭐 가해자, 여자는 약하니까 피해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남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여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되 사기 등 경제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반발을 불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 승인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1년 전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부활했습니다. 증권사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비트코인도 너무 많고요.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10곳 중 7곳이 운영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대학의 적자 규모는 총 4,200억 원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적자폭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계를 따라 악화일로를 걷던 사립대 재정 상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공고를 분석한 결과 118개 대학 중 85곳, 그러니까 72%가 적자 상태입니다. 전년도 71개 사립대에서 총 2,7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적자 대학은 14곳, 적자 규모는 54%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도 정리해야죠. 능력 없거나 재정 적자가 많은 데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